지금 마음속 깊이 장기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조용히 준비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선교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여러분, 오늘 이 심층 탐구의 시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대화는요, 그저 단순한 지식이나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품고 있는 그 뜨거운 열정, 그리고 어쩌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몰래 흘리고 있을 그 헌신의 땀방울을 지지하기 위한 아주 따뜻한 멘토링 세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들이 참 특별하죠? 네, 바로 선교 패러다임의 구조적 전환을 다룬 멘토링 발제문과 핵심 슬라이드들입니다. 이번 심층탐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해요. 우리가 좀 막연하게 혹은 전통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그 선교라는 개념을 아주 철저하게 해체해보는 겁니다. 철저하게 해체한다. 아주 좋은 표현이네요. 네, 그리고 이 21세기에 맞는 진짜 선교적 삶이 도대체 무엇인지 새롭게 설계해보는 거죠. 오늘 이 여정을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주실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멘토링 노트들은 단순히 책상 위에서 쓰인 이론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그 이상적인 선교와 내 몸이 매일 부딪히는 척박한 현실 현장 있잖아요. 그 간극을 아주 정교하게 메워주는 훌륭한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내비게이션이요?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품고 계셨던 선교에 대한 고정관념, 무의식 중에 이게 정답이지? 라고 여겼던 전제들을 완전히 새롭게 세팅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전원을 켜고 새로운 목적지를 입력하는 기분으로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짚어볼 것은 선교의 새로운 좌표입니다. 여기서부터 참 흥미로운 지점들이 눈에 띄는데요. 네,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제가 읽은 대목 중에 제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은 통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2050년이 되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무려 8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하더라고요. 800만 명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이 숫자가 던지는 메시지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여권을 챙겨서 바다를 건너야만 선교다. 이런 생각은 이제 완전히 낡은 패러다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완전히 달라졌죠. 당장 내일 아침 우리가 출근길에 타는 버스나 지하철만 봐도 타문화권 이웃들이 함께 타고 있습니다. 바닷가 마을에서 생선을 말리는 일터,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의 구슬땀을 흘리는 염전, 동남아시아 청년이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네 편의점. 맞아요. 그리고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교대 근무를 하는 공장들까지요. 네, 이 일상의 모든 공간이 이미 선교의 최전선이라는 그 묘사가 참 충격적이면서도 가슴을 막 뛰게 하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물리적 거리와 타문화적 교류가 결코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 비례하지 않는다. 네. 우리는 보통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으면 문화적으로도 교류하고 있다고 아주 쉽게 착각하거든요. 이 대목에서 아주 뼈아프고도 정확한 케이스 스터디가 하나 등장합니다. 아, 저 그거 기억납니다. 그 대학교 기숙사 사례 맞죠? 네, 맞습니다. 아세아 연합신학교학교, 그러니까 엑츠의 선교학과 기숙사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입니다. 한국인 학생과 인도네시아 유학생이 같은 기숙사에 살고 있었어요. 물리적인 거리는 문자 그대로 0m였죠, 0m. 벽 하나 사이였던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두 사람 사이에 타문화적인 교류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완벽한 단절 속에 있었던 겁니다. 명색이 선교학과 기숙사인데 3년 동안이나 단절되어 있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저도 그 사례를 읽으면서 특금했거든요. 그런데 그 견고했던 신묵이 아주 사소한 계기로 허물어지잖아요. 맞습니다. 무슨 대단한 이벤트가 아니었어요. 어느 날 한국 학생이 과제를 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어로 인사를 건네야만 했습니다. 유창한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고 그저 단 6마디, 딱 6마디의 인도네시아어 인사를 배워서 건넸을 뿐이에요. 고작 6마디요? 네. 그런데 그 인도네시아 유학생에게는 그 순간이 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모국어로 된 인사를 받은 엄청난 사건이었던 겁니다. 와, 3년 만에요? 이 작은 촉매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선교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지리적인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진실한 존중과 이해라는 것이죠. 물리적 공간의 공유가 선교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국경을 넘는 것이 진짜 선교입니다. 마음의 국경을 넘는다. 정말 와닿는 표현이네요. 내가 매일 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건네는 모국어 인사 한마디가
비행기 티켓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선교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세계 선교에 쏟아부은 헌신과 열정이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교의 패러다임이 일상과 문화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가진 그 뜨거운 열정은 어떻게 작용하고 있을까요? 강점도 분명 있겠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현재 한국 교회의 선교적 구조는 그 명암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일단 강점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네, 열정하면 또 한국 교회잖아요. 맞아요. 전 세계가 인정하는 놀라운 희생 정신, 헌신, 그리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절대 꺾이지 않는 특유의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특히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교회 개척의 은사에 있어서는 정말 강력한 동력을 가지고 있죠. 이 열정이 지금의 세계 선교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엄청난 발자취를 남긴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멘토링 노트는 그 이면에 있는 치명적인 약점들도 아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있더라고요. 현지 문화를 무시하거나 타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현저하게 부족한 채로 접근하는 현상들을 지적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옳다고 믿는 방식만을 고집하는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하고요. 네, 저는 이 대목에서 게시된 비유가 이 상황을 가장 완벽하게 설명한다고 생각해요. 열정이라는 기둥 하나만으로는 사역이라는 건물을 지탱할 수 없다. 열정이라는 기둥 하나만으로는 지탱할 수 없다. 아무리 열정의 기둥이 굵고 튼튼하더라도 타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라는 기초공사가 누락되어 있다면 결국 그 건물은 무너지고 맙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뜨거웠던 열정이 도리어 현지의 문화를 파괴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권위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아, 열정이 권위주의로 변질된다. 정말 무서운 말이네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며 선교를 헌신하고 준비하시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의 뜨거운 헌신과 열정이 혹시 나만의 일방통행은 아닌가? 나는 내가 품은 그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배우고 존중할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가? 이 처절한 성찰 없이는 우리의 장점이 오히려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뼈아픈 성찰이네요. 열정이 권위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그 경고를 들으니까 선교라는 게 단순히 영적인 헌신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무게가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렇게 무거운 현실 속에서 이제 막 선교사로 첫걸음을 내디디려는 분들이 겪게 될 실제 상황으로 시선을 한번 옮겨보죠. 네, 좋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영화처럼 모든 길이 쫙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파송 전후로 엄청난 마찰점들에 부딪히게 된다고 이 자료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진정한 영적 전쟁은 어디서 시작되는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죠. 우리는 흔히 선교사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현지에서 타종교와 부딪히거나 오지에서 겪는 핍박, 기적적인 영적 전투 같은 것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선교사의 첫 번째 영적 전쟁은 비행기를 타기 한참 전 나를 둘러싼 가장 가까운 국내의 관계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파송존 국내에서 겪는 구조적 편견들 말이죠. 제가 그 내용들을 읽다 보니까 숨이 탁 막히더라고요. 당장 가족들의 거센 반대는 기본이겠죠. 특히 청년 헌신자들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결혼의 장벽에 부딪힙니다. 선교를 나가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배우자를 찾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버리니까요. 현실적인 문제죠. 거기에 가장 큰 압박 중 하나인 후원 모금이 있습니다. 모금 리스트를 앞에 두고 전화를 돌리면서 내가 평소에 우리 교회에서 도대체 어떤 평가를 받고 있길래 사람들 반응이 이렇지 하면서 스스로 자책하게 되고요. 맞아요. 정말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또 지역사회나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선교는 뭔가 좀 특별한 소수, 유별난 사람들만 하는 희생이라는 묘한 시선과 싸워야 하잖아요. 현지에 가기도 전에 이미 심리적으로 녹초가 되는 거네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렇게 성처투성이로 파송 현장에 도착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상으로 다가오는 고립과 위기라는 더 트고 차가운 현장의 마찰점들이 기다리고 있죠. 현장에서도 마찰이 계속되는군요. 이방인으로서 느끼는 철저한 외로움과 공허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독신 선교사님들이 현지 문화권에서 받는 편견이나 날카로운 시선은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사회적 활동이나 교제권이 극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고요. 아, 독신 선교사님들의 고충이 또 따로 있겠네요. 네, 무엇보다 현장에서 가장 뼈아픈 타격은 같은 비전을 품고 파송된 팀 내 동역자들과의 갈등입니다.
오지에서 말이 통하는 사람은 우리 팀원들 뿐인데 그들과 성향이나 사역 방향이 맞지 않아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바로 단기 선교가 주는 환상에서 깨어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면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다들 천사 같고 매일 밤 눈물 흘리면서 의뢰가 충만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단기니까요. 하지만 장기 사역의 일상은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심리적, 관계적 전투의 연속이라는 것. 이 차가운 현실을 객관적으로 직시하는 게 사역 준비의 첫걸음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파송 전에는 가까운 사람들의 몰이해와 싸워야 하고 파송 후에는 지독한 고립감, 심지어 동역자와의 갈등과 싸워야 한다면 이 거센 압박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사역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개인의 멘탈로만 버티기엔 너무 가혹해 보입니다. 절대 개인의 의지나 멘탈만으로 버틸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멘토링에서는 사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아주 체계적인 3중 방어 기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3중 방어 기제요? 네, 3개의 레이어로 이루어진 시스템적 접근인데요. 먼저 첫 번째 레이어는 파송교회와 후원 동역자들의 인식 전환입니다. 선교사가 현장에서 겪는 이 보이지 않는 심리적, 영적 전투를 파송 주체가 깊이 공감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도해주고 재정만 보내는 게 아니군요. 네, 매달 재정만 보내고 기도 편지나 가끔 읽어보는 수준이 아니라 함께 영적 참호 속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마음으로 다각적인 케어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1차 방어벽입니다. 파송교회가 진짜 전우가 되어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두 번째 레이어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 레이어는 현장과 파송 단체 내부의 필수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예를 들어 추방이나 사고 같은 상황에 대비한 프로토콜 훈련이 있어야 하고요. 또 선교사들의 정서적 탈진, 즉 번아웃을 막기 위한 정기적인 멤버 케어가 시스템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멤버 케어요? 여기서 멤버 케어라는 건 단순히 잘 지내시냐, 안부 전화를 묻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가 1만 킬로미터마다 엔진 오일을 갈고 정비를 받듯이 선교사의 심리적, 영적, 육체적 건강을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회복시키는 필수 유지보수 과정을 뜻합니다. 필요하다면 갈등 조정이나 징계, 회복을 위한 내부 상담 시스템도 이 2차 방어선에 포함되죠. 자동차 정비에 비유하시니까 확 와닿습니다. 고장나기 전에 미리미리 점검하는 게 필수라는 거군요. 마지막 세 번째 레이어는요. 세 번째 레이어는 외부 전문기관 연계입니다. 때로는 교회나 파송단체 내부의 역량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극심한 부부 갈등이나 심각한 우울증, 심리적 붕괴 혹은 도덕적인 유혹 같은 문제들은 자신의 파송단체에 솔직하게 털어놓기가 엄청나게 껄끄럽고 두렵습니다. 수치심 때문이죠. 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이때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면서도 즉각적으로 전문적인 개입을 해줄 수 있는 외부 심리상담 전문가나 연계망을 미리 구축해 두는 것입니다. 이 세 겹의 튼튼한 방어선이 촘촘하게 엮여 있을 때 선교사는 비로소 안전하게 사역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1차로 파송교회의 깊은 이해와 동역, 2차로 단체 내부의 체계적인 멤버 케어 시스템, 3차로 외부 전문가의 심리 상담망, 선교사님이 홀로 전선에서 외롭게 쓰러지지 않도록 이런 입체적인 방어막을 짜는 것. 지금 헌신을 준비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후원자나 파송교회의 목회자분들도 반드시 설계해야 할 핵심 인프라네요. 정말 필수적인 인프라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직시해야 할 현실의 무게와 방어 기제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좀 시야를 넓혀서 새로운 희망의 돌파구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아까 2050년 800만 이주민 시대를 언급했잖아요. 네, 그랬죠.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선교의 주체가 폭발적으로 다양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선교사 파송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이 저성장 시대에 오히려 새로운 동력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른바 풀뿌리 선교 자원의 시대입니다. 맞습니다. 이전처럼 신학교를 졸업하고 안수를 받은 분들만이 짐을 싸는 시대가 절대 아닙니다. 이제는 비즈니스 선교, 흔히 뺨이라고 부르는 형태가 아주 활발하죠. 아, 뺨이요. 비즈니스 애즈 미션. 네, 이건 단순히 선교를 위해 위장 취업을 하거나 돈을 버는 수단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의 목적과 운영 방식,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진짜 비즈니스를 현지에서 펼치는 거죠. 직업 자체가 사명이 되는 거네요. 또 자신의 세속적인 직업 그 자체를 도구로 삼는 텐트 메이커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텐트를 만들며 자비량으로 사역했던 것처럼 글로벌 기업의 주재원으로 혹은 현지 취업을 통해
타문화권으로 들어가는 전문인들입니다. 거기에 의료, 구제, 개발 NGO 사역자들까지. 그야말로 직업과 사명이 완벽하게 융합되고 있습니다. 평신도가 이제 목회자나 전통 선교사를 돕는 그런 단순한 보조 역할이 아니라는 거군요. 총체적 선교를 완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심장부가 되었다는 뜻이네요. 이 다양한 헌신의 형태들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참 벅차오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심을 받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막상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결정하려면 꽤 깊은 분별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형태가 다양해진 만큼 내가 이 사역의 현장으로 뛰어들기 전에 소명을 검증하는 과정은 필수적이죠. 오늘 우리가 다루는 멘토링에서는 이 과정을 부르심과 타이밍의 세 개 톱니바퀴로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합니다. 톱니바퀴요? 네, 이 세 개의 기어가 정확히 맞물려 돌아가야만 우리 삶의 선교라는 엔진이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개의 톱니바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하나씩 짚어주시죠. 네, 첫 번째 톱니바퀴는 성경적 확신을 통한 내면의 두려움 제거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그 수많은 현실적 장벽과 사람들의 오해, 현장의 고립감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의 확신이 첫 번째 기어로 단단히 박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확신.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톱니바퀴는 신호 찾기입니다. 무작정 비행기표를 끊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유한 은사와 현재 선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필요가 정확히 교차하는 접점을 분별하는 과정입니다. 나의 직업적 전문성이나 경험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제적인 도움으로 쓰일 수 있을지 그 신호를 찾는 것이죠. 은사와 필요의 교차점을 찾는 거군요. 맞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톱니바퀴는 현실 직시 후 신발끈 묶기입니다. 비자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재정 구조는 어떻게 짤 것인지 철저하게 현실적이고 냉정한 장벽들을 미리 계산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개선이 꼭 필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계산을 다 마친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길로 보내시는 주체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마침내 사역의 신발끈을 단단히 묶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말씀의 확신, 은사와 필요의 교차점 발견, 그리고 현실을 계산한 후의 결단. 이 세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렸다면 이제 나에게 맞는 사역의 옷을 고를 차례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멘토링 노트 후반부에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등장하잖아요. 현대 선교사의 정체성을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놓은 매트릭스인데요. 들으시는 여러분도 나는 어디에 속할지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5가지 유형 분류는 현재 선교 지용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데요. 타입 1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떠올리는 교회의 후원을 전적으로 받으며 사역에 전념하는 전통적 선교사입니다. 현지 언어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필수적인 분들이죠. 네, 우리가 흔히 아는 형태죠. 타입 2는요? 타입 2는 직업을 가진 선교사로 파송단체에 소속되어 있지만 현지에서 직업 비자를 획득해서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반대로 타입 3는 직업인으로 시작해 현지에서 사명을 깨닫고 헌신하는 선교사가 된 직업인입니다. 순서가 다른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타입 4는 특정한 후원이나 비자 제약 없이 글로벌 마켓에서 자유롭게 일하며 복음을 전하는 해외 직업인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어쨌든 해외로 나가는 형태네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파격적이고 신선하다고 느꼈던 건 마지막 타입 5였습니다. 아, 맞습니다. 타입 5는 이 모든 사명을 동일하게 품고 있지만 바다를 건너지 않고 바로 여기 한국 땅에서 타문화 이웃을 섬기는 국내 직업인입니다. 와, 국내 직업인. 서두에 말씀드린 2050년 800만 이주민 시대를 감당할 가장 핵심적인 선교사 정체성이죠. 이 5가지 유형은 소속단체가 있는지 없는지, 재정을 후원받는지 자비량인지, 비자의 종류가 무엇인지 형태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본질은 완벽하게 하나입니다. 본질은 하나다. 네, 지금 이 여정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이 걸어온 삶의 궤적과 손에 들린 은사를 볼 때 당신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잘 맞는 사역의 옷은 이 5가지 중 무엇입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어떤 유형이 더 거룩하고 우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귀천도 없죠. 그저 나에게 주신 은사와 지금 처한 환경에 가장 잘 맞는 옷을 입고 그 자리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전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심지어 비행기를 타지 않고 한국에서 평범하게 일하는 타입5도 당당한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이요. 선교를 향한 부담감을 안고 기도하던 많은 분들에게 엄청난 자유와 실천적 도전을 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럴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 심층 탐구를 통해 나눈 이 깊은 멘토링의 여정을 갈무리해 보겠습니다. 선교는 지도 위에 그려진 지리적 국경선을 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문화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견고한 선을 넘어 타자에게 다가가는 숭고한 용기입니다. 네, 숭고한 용기죠. 단순히 주일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단일한 사역의 범주를 벗어나서 나의 세속적인 직업과 평범한 일상 전체가 하나님의 사명이 되는 총체적인 삶으로 우리 관점을 완전히 전환해야 합니다. 이 거대한 전환이 여러분의 내면에서 일어날 때 당장 내일 아침 출근하는 그 사무실, 공부하는 학교,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네 편의점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선교의 현장으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치열한 현실의 통찰들, 삼중 방어 규제의 필요성, 그리고 5가지 정체성의 스펙트럼이 지금 조용히 헌신을 다짐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뼈대가 되길 저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킬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당장 내일 아침 출근하는 일터 혹은 등교하는 학교가 여러분에게 맡겨진 궁극의 타문화 선교지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궁극의 선교지요? 네, 여권을 챙기고 비행기를 타고 머나먼 현지로 떠나는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 전에 지금 당장 내 앞자리에 앉아있는 동료 혹은 매일 마주치는 타문화 이웃에게 다가가기 위해 여러분이 뛰어넘어야 할 마음속의 첫 번째 문화적 장벽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문화적 장벽. 이란 고집입니까? 아니면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어버린 무관심입니까? 화려한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기 전에 내일 아침 당장 내 옆 사람과의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장벽부터 한번 훌쩍 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그 작지만 위대한 한 걸음에서 이미 선교는 시작되었습니다. 끝까지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